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전산세무 2급 118회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2월, 그냥 2025년 첫 번째로 시험 봤던 118회 전산세무 2급,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전산세무 2급 118회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가 5문제, 원가회계가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가 2문제 출제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3문제, 이론서술형 문제는 12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원래 3문제 정도 나오니까 평이하게 이 부분에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상중하로 구분해 봤을 땐 상해 문제가 4문제, 중해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상중하로 판단해 봤을 때는 좀 평이한 것보다는 조금 한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왔다 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2월 시험, 즉 첫 번째 보는 시험의 특징이 우리가 24년도 기준으로 시험 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해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제가 되고요. 119회 시험부터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시면은 이 쉬운 문제죠. 자기하수표, 배당지급 통지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의 환매채, 환매조건부 채권, 이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직원가불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직원가불금은 대여금으로 처리하니까요. 채권으로 하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항목이죠. 1번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득점해야 되겠죠. 제가 이 전산세무 시험이 있는 날에는 제가 일정을 잡지 않아요. 강의 일정 혹은 약속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디 여행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웬만하면 잡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 점수 Q&A 질문할 때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웬만하면 해드리기 위해서 약속을 잡지 않고요. 이번 118회 역시도 부분 점수 Q&A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좀 안타깝게 틀린 게 항상 매 회차마다 마찬가지인데 질문 올라오는 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실무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65점에서 한 69점 사이, 즉 한 5점 차 정도 차이로 떨어지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실수만 조금 덜 했어도 합격을 하는 분들인데 어쩔 수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여기 이론에서 안정적 점수, 최소 11문제 이상은 득점을 해줘야 돼요. 12문제가 목표인데 우리 목표는 12문제 이상이 목표이긴 하지만 11문제 이상 안정적으로 득점해서 22점을 확보할 수 있냐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11문제와 10문제, 한 문제 차이지만 2점 차이가 결국 합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론 부분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원천징수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는 부분 점수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각만큼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득점시켜버리면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 점수를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유동부채를 물어보고 있죠. 자, 유동부채, 미지급금 유동부채죠. 선수금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또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는 이거 말고도 사채가 또 대표적이죠. 합계가 답이겠죠. 900만 원이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계산 문제로 카운팅이 됐지만 사실은 분류 정도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은 문제라 볼 수 있겠네요. 3번.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되겠죠. 1번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유형자산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죠. 답이 2번이네요.
3번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지만 임대업자는 자기 건물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역시 유형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3번도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4번)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 이 관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크다. 그러면 유효 이자율이 더 낮다는 거니까 이거는 할증 발행된 거죠. 할증된다. 옳은 말이네요. 2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답이 2번이죠. 할인 발행이 되면 장부 금액이 낮은 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매년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3번 사채 할증되는 경우 액면 이자는 할증이든 할인이든 매년 동일한 거고요. 일정한 형태고 4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유효 이자는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장부 금액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사채에 대한 말 문제로 우리가 사채 나오면 이 말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잖아요. 반드시 정리해서 득점을 시켜야 되는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로 볼 수가 없겠죠. 5번 문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는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우리가 자본이 증가 감소하는 거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단기순이익이 바뀌겠죠. 단기순이익이 변동이 생기면 이게 이익여금이 되니까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역시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거든요. 한번 얘는 분개를 한번 다 해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분개를 안 하고 푸는 문제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4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다. 차변에 건물, 차대는 이렇게 그냥 나눌게요.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요. 자본에 영향이 없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만주를 주당 11,000원에 증자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 금액은 11,000원으로 할게요. 11,000원이고 대변에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본금 5,000원. 초과되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6,000원.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는 거죠. 3번은 광고 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광고 대행 용역 제공받고 수수료 지급했다. 3번에는 수수료 비용 혹은 광고 선전비가 되겠네요. 광고 선전비로 표현할게요. 계정 과목은 물어본 건 아니고 비용이 발생한 거고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생략할게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했겠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거래인데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해서 자본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4번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1,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현금이 1,000만 원. 차량 운반구가 감소하겠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인데 여기서는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차이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죠. 마찬가지 비용이 발생하면은 단기순이익이 감소해서 자본도 감소해서 자본에 영향이 있겠죠. 근데 분개를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바로바로 보는 건데요. 2번은 유상증자니까 자본 증가, 자본에 영향이 있고 3번과 4번. 3번은 비용 발생, 4번도 처분 손실. 이 차이가 나니까 손실이 나오니까 혹은 이익이 나도 상관이 없죠. 자본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캐치한다면 분개를 안 하고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재무회계 5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문제 쉬운 문제, 2번 문제 쉬운 문제, 3번 문제 쉬운 문제, 4번 문제 뭐 중간 난이도긴 하지만 우리가 전산 세무 2급 정도 한다면 사채 완벽히 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5번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 분계로 이해하든 충분히 득점을 시켰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여기 재무회계 5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 여기서는 모두 득점 혹은 많이 틀려도 한 문제 정도를 틀려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원가회계나 또 여기 세무회계 쪽에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원가회계 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아래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업도가 증가하고요. 총원가가 표시되는데 총원가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생겼네요. 이런 걸 계단원가, 이걸 준고정비라고 하죠. 일정 구간까지는 고정비처럼 일정하지만 초과되면 점핑하고 이런 원가, 이게 준고정비 형태가 되는 거죠. 자, X축의 조업도, Y축의 단위당 원가네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죠. 만약에 이 세로축이 단위당 원가가 아니라 총 원가고 일정하면 고정비인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형태는 변동비가 되겠죠. 바로 이 그래프를 보고 준고정비, 변동비를 파악하면 되죠. 가장 적절한 것은 3번만 답이 되겠죠. 나는 변동비니까 여기 준고정비 3번만 정답이 되겠죠. (7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과 관련성이니까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그러면 우리 뭐 매몰원가, 기회원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파트가 되는 거죠. 1번 관련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 이건 관련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 이거는 매몰원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7번도 주는 문제죠, 사실은. 나머지 옳은 말들 보면 2번 기회원가는 차선의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죠. 기대값을 의미한다. 맞고 3번 회피 가능 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지 않는 원가 맞고요. 4번 차액 원가 두 의사결정 대체 간의 총원가의 차액 즉 증가 원가다. 이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약간 우리 시험을 범위를 초과해서 약간 물어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름을 본다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련원가, 매물원가, 기회원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어렵지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8번. 자,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 처리.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 보시면은 우리가 원재료 계정 있죠.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그래서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 계정을 합친 거. 이걸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정리했죠. 기초 원재료, 원재료의 매입, 기말 원재료, 원재료 사용액, 뭐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오고요. 이게 기말 제공품.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기를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다 아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단기총 제조원가라고도 하죠. 단기총 제조원가.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째 단기에 투입한 원재료 과대 아니면은 3번처럼 기초 제공품이 과소 공장 직원 임금의 판관비 처리. 공장 직원 인건비 뭐예요? 제조간접비 여기죠. 이런 것들은 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다만
기말 제품이 과대하다. 이건 이 D잖아요. D.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3번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에는 어디예요? 바로 제품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8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8번 문제도. 9번 문제는 경우에 따라 조금 난이도가 높은 상해 문제,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땐 9번 문제가 이번 118회에 나온 이론 문제 중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를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 추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의 전량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1번 선입선 추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 어디서 나타난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맞죠? 1번은 옳다는 걸 확인해서 바로 지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 추법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 차이가 없다.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계산. 선입선 추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차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차이니까 기말 제공품 영향이 없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4번 선입선 추법과 평균법에서 공통품 언제 검사 시점에 측정한다는 것도 아시죠? 이것도.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3번이 답이 맞는데 3번이 답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조금 까다로워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다. 자, 그럼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실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높잖아.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정된 상태예요. 이게 높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낮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지문 중에선 제가 볼 때는 2번과 3번 지문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난도가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우고 가다 보면 3번이 정답이구나 이걸 확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3번, 2번 지문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해서 난이도가 높은 걸로 책정을 했고요. 10번 역시도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 10번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제품 A, B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당의 제조 부분별 예산 제조 간접 원가 제조 부분 1은 102만 4천 원. 2는 300만 원. A는 생산량 300개, B는 400개다. 제품 한 개당 생산된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직접 노동시간 기준 제조 부분의 1.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고요. 예정 배부율이 이제 총 제조 간접비 예산을 총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죠. 제조 부분 1이니까요. 여기서 예산이 101을 물어봤지. 2가 아니라 1024000이고요. 여기서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이에요. A는 4시간, B는 5시간은 제품 한 개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품 한 개당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A는 300개 생산했죠. 요게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어요. 4시간. 그 다음에 제품 이제 B는 400개고 5시간. 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계산하면 320원 나와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시간을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우리 전산세무 입장에서는 조금 난도가 살짝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 눈높이에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뽑아낼 수 있는 숫자가 별로 없어. 자료가 길게 나왔지만 숫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숫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잘 물어보는 형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상으로 배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고요. 보시면 6번은 반드시 득점해야 되고요. 7번도 반드시 득점. 8번도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돼요. 이거 뭐 제주원가 명세서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9번과 10번은 좀 크게 보면 2개까지도 좀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물론 하나 정도 틀렸으면 좋겠지만. 자, 11번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죠. 보시면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이게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같이 가는 거죠. 로컬 LC에 의한 국내 공급이죠. 이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가 없죠. 반면에 미용업자, 택시 운송, 그 다음에 여기 모기미 여객 운송 이쪽에 나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니면 소매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거나 면제가 되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 역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1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12번 볼까요? 12번도 어렵진 않았어요. 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일단 이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죠. 면세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할게요. 물을 요건을 본다면 매입하고 얘를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과세되는 경우 이때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요건이에요. 그래 빵을 판매하는 간이 가세자. 빵을 판매하는데 이게 뭐야? 빵을 사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1번은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한정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 음식점이 여기에 속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뭐 법인 다 가능하잖아. 개인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수산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 수산물을 판매하면 안 되지. 수산물을 매입해서 가공해서 과세되는 경우죠. 소매업을 운영하는 일반 가세자 역시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겠죠. 요건이 이렇게 되죠.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해 그리고 이거를 가공해 그래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음식점 업 아니면 제조업이 여기에 속할 수 있죠. 뭐 동원 참치 이런 데가 다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되겠죠. 이런 식품 제조 쪽이요. 예. 13번은 상해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약간 우리가 세법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22년 1월에 간이 가세자로 카페를 개업한 최민준 씨는 연도별 공급 대가다. 일반 가세자 변경되는 시점. 그러면 일반 가세자가 되는 기준이 얼마죠? 1억 400만 원. 잠깐만요. 이게 공급 대가죠? 예. 1억 400만 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예, 여기 일반 가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때부터 이제 일반 가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되죠. 2024년도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디죠? 직전 과세 기간이죠. 직전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요건 좀 디테일한데 이 개정이 24년도 7월 1일 날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왔을 때 이 시점이네. 그러면 다음 연도 7월 1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다음 연도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답이 4번 2025년 7월 1일부터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금액적으로는 24년도. 근데 이게 직전 연도죠. 직전 기준, 직전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이 1억 4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2024년도 다음 2025년이 되겠지. 그러면 1월 1일이냐 7월 1일이냐. 근데 원래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 넘었으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2026년도 1월 1일 혹은 그렇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25년도니까 지금까지 25년도에는 또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의 유형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좀 적용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건 난이도상 그래 이건 좀 틀릴 수 있다. 예. 부가가치세 문제 11번, 12번은 무조건 득점했어야 되고요. 13번은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보는 문제고요. 자, 소득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 이거 기타 소득 아니잖아. 사업소득이잖아. 1번이 바로 답이죠. 왜냐하면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해야지. 저작권 양도 이런 걸. 그러기 때문에 1번은 저작자 이외의 자가 되는 거잖아. 기타 소득이다.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 여러분들이 웹소설을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누가 출간하자. 그래서 출판하자. 그래서 출판을 했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웹소설은 기타 소득이 돼요. 왜냐면 아직 저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 그럼 이 사람 저작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받는 그런 저작권료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바로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죠. 저작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주어가.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뇌물은 기타 소득에 있었죠. 원천징수가 안 된다는 특징도 있었고요. 3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12만 원 받았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판단이 들어가는데 일단 고용관계가 없어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2만 원을 이제 받았다면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4번. 기타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데 3번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면 이게 사업 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가 좀 구분이 안 되네. 잠깐만요. 예. 그래서 3번도 이의 신청을 하면 좀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100%다 이렇게 자신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의 신청해 보세요. 3번. 1, 3번이 중복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의 신청도 잘 받아주니까. 이거 좀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게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1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답은 1번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만 3번이 조금 애매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한테 약간 애매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출제가 애매해서 애매하게 설명하는 거죠. 내 잘못은 아니잖아. 예. 자, 15번. 이게 상 문제. 이런 문제 많이 연습해봤는데
뭐 항상 이런 문제는 상해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거주자 김소희 씨의 2024년 소득 금액 내용이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종합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근로. 일단 퇴직 있죠. 우리가 종합 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2배 사근 연기가 되죠.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니까 이건 종합소득이 아니야. 종합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지워지고 그래 근로사업 다 들어가지. 그런데 여기 임대업이 들어가네. 임대업은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 이건 주택, 이거는 상가임대. 이 상가임대를 안 좋게 보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결손이 발생할 때 타소득과 합산할 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근로소득 400만 원과 사업소득 건설업 800만 원과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 과세돼요. 여기까지 합산. 9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 얘는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바로 다음 연도로 2월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여기 임대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주택임대 말고 상가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답이 900만 원인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와 사업은 합산되는 거죠. 근데 사업이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데 주택 임대소득은 합산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 결손금이 합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가 이제 임대소득 있죠.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이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죠. 다음 연도 2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합산. 그래서 9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돼요. 이걸 합산시키면 800만 원이 되니까 더 유리해지잖아. 그러니까 상가 임대소득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지. 어떻게 본다면 세법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도 그런데 출제되면은 좀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 문제 두 문제는 14번은 득점해야 될 것 같고요. 15번은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최소한 11문제 이상을 득점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은 1번 득점, 2번 득점, 3번 득점, 4번 득점, 5번도 득점했으면 좋겠어요. 6번 득점, 7번 득점, 8번 득점. 그래, 9번과 10번은 좀 틀릴 수도 있어. 11번 득점, 12번 득점, 13번. 그래, 이건 틀릴 수 있어. 14번 득점, 15번. 그래, 이거 틀릴 수 있어. 이렇게 틀리면 4개 틀리는 거예요. 이래도. 그럼 11개잖아. 22점을 득점하는 게 되겠죠.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합격하는 게 그렇게 전산회계 1급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득점을 해야 최소 10개 이상은 득점해야 돼요. 최소. 그래야 합격할 수 있지. 10개 이하로 이제 득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 연말영상 이런 거 다 맞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10개 이상 득점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맞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론에서 득점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집이 제가 만들었는데 전산세무 2급은 일단 제가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4월 이후로 개정되기 때문에 그 4월 이후로 개정돼서 세법 반영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모의고사집 전산세무 2급은 그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118회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이제 합격하신 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반면에 조금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충분히 전산세무 2급 합격할 수 있으니까 좀 성적이 나쁘다 해서 혹은 합격 못했다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시험 뭐 2달마다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정진해서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